7살 엘리 알라이 라나크셔의 라크스필드 초등학교에서 점심시간 중에 실종되었다. 8시간 동안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엘리는 그 시간 내내 강당 아래 오래된 지하실에 갇혀 있었고 같은 반 친구인 마커스 B가 그녀를 그곳으로 데려갔다. 그러나 수수께끼로 남는 것은 엘리가 빠져나오려고 하는 소리를 처음 들은 학교 전기기사의 이상한 행동이다. 그는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이 사실을 수사에서 숨겼다. 감시 카메라는 마커스가 학교 식당에서 엘리를 데려나가기 전에 STM 코너 학습구역에서 손전등을 가져가는 모습을 명확히 포착했다. 마커스는 엘리를 강당 무대 뒤로 데려가서 함께 지하실로 내려간다. 방의 문에는 아이라도 닫을 수 있는 가벼운 스프링 걸쇠가 달려 있었고 자물쇠의 안쪽에는 마커스의 지문만 남아 있었다. 처음에 용의자로 보였던 학교 관리인은 감시 카메라에 의해 완전히 무혐의로 판명되었는데 그는 내내 자신의 근무지에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에 지하실을 점검한 전기기사는 이상한 소음과 두드리는 소리를 감지했지만 보고서에는 의도적으로 난방시설 고장이라고 기록했다. 그러나 시스템은 완전히 정상 상태였다. 2023년 2월 21일 라나크셔 라크스필드 초등학교. 건조한 날씨, 온도는 약 섭씨 4도 정도. 학교의 오전은 평상시와 같이 시작되었다. 수업은 시간표대로 진행되었고 아이들은 점심을 위해 식당에 모였다. 학생들과 직원들의 행동에서 특별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11시 54분에 식당의 감시 카메라가 7살 엘리 알이 창가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천천히 점심을 먹고 있는 모습을 포착한다. 이때 그녀의 같은 반 친구인 마커스 B가 옆에 나타난다. 그는 엘리에게 몸을 기울여 몇 마디 짧은 말을 하고 손짓으로 나가자고 제안한다. 엘리는 잠시 마커스를 바라보다가 일어나서 그를 따라 출구로 향한다. 학교 직원이나 다른 학생들은 아무것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완전히 정상으로 보였다. 11시 56분에 복도의 다른 카메라가 엘리와 마커스가 강당 쪽으로 향하는 모습을 포착한다. 마커스는 1분 전에 STM 코너 학습구역에서 가져온 손전등을 손에 들고 있다. 이는 아이들이 자연과학 수업 중에 사용하는 일반적인 도구였다. 그들은 강당 부대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을 지나간다. 이곳이 이날 카메라가 엘리를 마지막으로 포착한 장소다. CBC의 학교 경비원인 42살 남성이 교대 근무에 들어선다. 타르실까지의 그의 이동 경로는 출입구 바로 맞은편에 설치된 카메라로 확인된다. 다음 6시간 동안 그는 한 번도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처음에는 그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보였는데 학교의 모든 방을 알고 있고 어느 구석에서든 쉽게 눈에 띄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비디오 녹화물이 그의 알리바이를 완전히 확인해주며 모든 의혹을 배제한다. 그러는 동안 아무도 엘리의 실종을 눈치채지 못한다. 8시간 동안 그녀는 강당 무대 아래 잊혀진 지하실, 오래된 방화전실에서 보내게 된다. 그곳으로 통하는 문에는 특별한 힘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닫히는 간단한 스프링 클립 걸쇠가 달려있다. 자물쇠 전문가는 나중에 4kg 미만의 힘으로도 자물쇠를 잠글 수 있다고 확인할 것이다. 이는 마커스 나이의 아이가 쉽게 해낼 수 있는 일이라는 뜻이다. 감정에서 자물쇠 안쪽에는 마커스의 지문만이 발견되었다고 밝혀진다. 17시 52분에 학교 전기기사가 엘리가 있던 방 근처에 위치한 난방시설을 점검하러 온다. 그는 지하실의 정적 속에서 뚜렷하게 구별되는 이상한 두드림과 진동을 감지한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전기기사는 보고서에 전혀 다른 내용, 보일러 설비 고장을 기록한다. 나중에 기술 점검에서 난방시설은 완전히 정상이었고 어떤 진동이나 이상한 소음도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 밝혀진다. 전기기사가 왜 의도적으로 거짓 진술을 했는지는 이 전역의 주요 수수께끼로 남는다. 20시 3분에 엘리를 학교 직원들과 경찰이 마침내 발견한다. 그녀는 무서워했지만 신체적으로는 다치지 않았다. 나중에 부모와 수사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커스는 자신의 행동을 간단한 아이다운 말로 차분히 설명한다. 그냥 엘리가 무서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말은 진실하고 아이답게 설득력 있게 들리지만 수사관들은 서둘러 이를 사건의 최종 버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학교 전기기사의 경우 그의 행동은 경찰에 주목할 만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첫 번째 조사에서 그는 긴장해 보이며 짧게 대답하려 하고 계속 시계를 보며 시선 접촉을 피한다. 그의 버전은 경찰이 얻은 객관적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는다. 단순한 아이들의 장난에 대한 것이라면 왜 그가 명백한 사실을 숨기고 수사를 오도하려 했을까? 바로 이 세부 사항이 이야기에 대한 인식을 급격히 바꾸어 평범한 학교 사건을 더 심각하고 복잡한 것으로 만든다. 수사관들은 바로 여기 전기기사의 모순된 행동에 전체 이야기의 열쇠가 숨어 있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수사는 감시 카메라 녹화물을 주의 깊게 연구하고 증인들을 조사하기 시작하여 전기기사가 공식 보고서에서 왜 거짓말을 했는지 이해하려 한다. 의문점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 명백해 보였던 아이의 행동이 갑자기 새로운 상황들로 둘러싸이고 이야기는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변한다. 의식적으로 경찰을 오도한 성인의 행동 뒤에는 아직 아무도 짐작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숨어 있다. 마커스가 학교 심리학자에게 첫 번째 공식 인터뷰를 한다. 그의 설명은 초기 버전을 깨뜨린다. 2월 22일 오전 10시에 마커스 B가 학교 심리학자 마리아 스티븐슨의 첫 번째 조사를 받았다. 인터뷰는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되었다. 마커스는 차분하고 이성적이었으며 확신에 차고 간결하게 대답했다. 그는 문을 잠갔지만 엘리가 곧바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진술했다. 마리아는 이 부분을 다시 확인했다. 마커스는 연필을 들고 문을 어떻게 잠갔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러자 심리학자가 핵심 질문을 했다. 엘리가 곧바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다면 왜 손전등이 필요했지? 마커스는 엘리가 어둠 속에서 조금 무서워하다가 다시 나오길 원했다고 대답했다. 심리학자는 모순을 발견했다. 엘리에게는 손전등이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아직 이 점에 주목하지는 않았다. 그 다음 대화는 동기에 관한 것이었다. 마리아는 마커스에게 사건 직전에 그의 그림이 훼손된 모습을 보여주는 카메라 화면을 보여주었다. 마커스는 엘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녀를 무서워하게 하고 싶었지만 조금만이라고 차분히 대답했다. 인터뷰 중에 마커스는 아무런 도움 없이 강당 아래 지하실의 정확한 평면도를 그렸는데 학생들에게는 이 방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 심리학자가 어떻게 이것을 아는지 묻자 마커스는 누군가가 전에 말해줬어요 라고 회피적으로 대답했다. 이 상황은 행정부와 수사진에게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나중에 마리아 스티븐슨이 그림을 교장에게 전달했고 교장은 학생들이 지하실의 이런 세부 사항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제 수사진에게는 마커스에 대한 새로운 의문이 생겼는데 사건이 단순한 아이들의 장난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졌다. 인터뷰는 끝났지만 수수께끼의 수만 늘어났다. 그 사이 수사는 개별적인 세부 사항들을 연결하며 정보를 계속 수집한다. 라이트 가족의 이웃인 앤 휴잇 부인의 증언이 중요해진다. 그녀는 경찰관들에게 2023년 1월에 학교 근처에서 전기기사로 확인된 사람을 봤다고 확신 있게 진술한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는 지하실 입구 근처에 서 있었는데 이는 그녀를 놀라게 했다. 수업이 끝난 후인 대략 17시 30분경이었기 때문이다. 이웃의 증언은 주에 깊게 기록되고 조서에 입력되지만 아직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간접적인 정보일 뿐이다. 수사관들은 명백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 엘리와의 사건 당일 지하실에서 나는 두드림 소리를 전기기사가 처음 들은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 전기기사는 57세의 학교 관리 직원으로 오랫동안 이 기관에서 일해왔다. 그는 아직 왜 난방 시스템에 대한 거짓 정보를 기록하기로 결정했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 학교 행정부는 그 방이 항상 직원들에게 접근 가능했고 이전에는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여겨지지 않았다고 짧게 설명한다. 하지만 이 논리는 이제 극도로 설득력이 없게 들린다. 특히 학교 심리학자의 일지 기록이 공개된 후에는 더욱 그렇다. 엘리의 불만 이후 왜 그 방이 폐쇄되거나 최소한 점검되지 않았는지
합리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이렇게 해서 전기기사는 수사관들의 면밀한 주목을 받게 되지만 아직 그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나오지 않는다. 그는 단지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장소에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우연이 아닐까? 아직 그가 무대 아래 방이 제대로 봉인되지 않아 직원 중 누구든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전기 기사는 추가 면담에 소환된다. 그는 긴장해 보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차분함을 유지한다. 그에 대한 질문들은 구체적이고 간결하다. 1월에 지하실을 이전에 방문했는지, 수업 후에 왜 입구 근처에 있었는지, 공식 보고서에서 난방에 대해 왜 거짓말을 했는지 전기 기사는 간결하게 대답하며 이전 버전을 반복한다. 그에게는 어떤 악의도 없었고 거짓 기록은 서두르다가 생긴 실수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의 말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수사관들은 방해 상태에 관한 추가 문서를 요청한다. 그들은 2019년에 오래된 수리작업 인수 증명서를 발견한다. 이것은 학교에서 마지막으로 진행된 대규모 수리였다. 외부 계약업체가 서명한 이 문서는 작업 중에 설치된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히 나열한다. 하지만 이 문서에는 경찰 직원들이 즉시 주목하는 이상한 점이 있다. 나열된 세부 사항 중에 사건에서 핵심 역할을 한 지하실 문이 스프링클립 걸쇠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경찰 직원들은 즉시 4년 전 수리를 담당했던 계약업체에 연락한다. 회사는 그런 부품의 설치가 예정되지 않았고 더욱이 그 문에 대한 어떤 추가 작업도 하지 않았다고 확인한다. 즉, 누군가가 나중에 비공식적으로 클립을 설치했고 학교 관리부에 알리지 않았다는 뜻이다. 따라서 간단한 부품, 사건의 열쇠가 된 금속 걸쇠가 또 다른 중요한 수수께끼로 변한다. 누가 왜 이 클립을 설치했는지 아무도 답할 수 없다. 그러는 동안 교장은 압박을 받는다. 엘리의 어머니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딸과 관련된 사건에 앞서 일어난 상황들에 대한 상세한 수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힌다. 수사는 엘리의 주변 환경을 조사하며 그녀의 불만과 이웃들의 증언을 연구한다. 교장은 경찰이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문서를 제공하고 모든 세부 사항을 확인하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이 사건의 세부 사항을 깊이 파고들수록 더 많은 의문점들이 생긴다. 이제 수사진 앞에는 엘리의 지하실에 대한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지, 왜 그녀의 불만이 이전에 들어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누가 정확히 방해 구조를 바꿔서 공식적으로는 존재한 적이 없는 금속 클립을 문에 추가했는지 밝혀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지역의회 기록보관소에서 2020년에 결함 명세서를 발견했다. 무대 아래 문, 클립 제거됨, 교체 필요. 4월 15일 오전 시 경찰 수사관 스티븐 호리 지역의회 기록보관소 직원들이 최근 발견한 문서 더미를 살펴본다. 기술 증명서와 명세서들 사이에서 그는 2020년으로 날짜가 기재된 결함 명세서를 발견한다. 명세서의 건조하고 간결한 문장들은 수사의 주목을 즉시 끄는 중요한 세부 사항을 기록한다. 강당 무대 아래 지하실 문, 클립 없음, 교체 필요. 수사관은 문서의 계약업체 서명과 도장을 주의 깊게 대조한다. 2019년에 건물 수리를 담당했던 바로 그 회사다. 하지만 이제 문서에는 문의 클립 걸쇠가 실제로 없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감정은 사진의 진위와 생성 날짜를 확인한다. 홀은 즉시 계약업체 대표를 추가 조사를 위해 소환한다. 회사 기술부장인 계약업체 대표는 2019년 수리 작업과 2020년 후속 검사를 실제로 자신의 회사가 수행했다고 차분히 확인하지만 그 이후 문의 클립을 설치하는 추가 작업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한다. 회사 대표는 2020년 결함 발견 후 학교에 통지했다고 분명히 밝히지만 학교 행정부에는 그런 통지의 흔적이 전혀 없다. 수사관은 누가 왜 문의 클립을 다시 설치했는지, 그리고 계약업체가 왜 자신의 행동을 학교에 알리지 않았는지 밝히려 한다. 계약업체와 학교 직원들과 관련된 전화 통화와 은행 이체 조회는 어떤 연결고리나 의심스러운 연락도 보여주지 않는다.
현재 주요 용의자인 전기 기사를 특히 주의 깊게 조사하지만 그의 전화번호와 은행 계좌는 계약업체와 어떤 연결도 드러내지 않는다. 수사가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 새로운 인물, 이전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증인이 나타난다. 계약업체의 인턴 엔지니어인 22세 제이슨 웹스터다. 이 청년은 그의 상사가 회사 직원들에게 경찰이 자물쇠 설치 문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린 후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온다. 제이슨은 약간 불안해 보이지만 즉시 공식 진술을 기록에 남기는 데 동의한다. 인터넷 증언은 수사에서 가장 끈질긴 질문 중 하나인 전기기사와 계약업체의 연결을 빠르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제이슨은 전기기사를 이전에 본 적이 없고 회사를 통해 직접 소통한 적도 없다고 직접 밝히지만 그 다음 핵심적인 말을 덧붙인다. 그가 학교 바로 앞에서 저에게 다가와서 자신이 관리 직원이라고 말하며 클립을 예전처럼 다시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현금을 주면서 그게 더 빠르고 간단하다고 말했어요. 수사관이 인턴에게 얼마를 지불받았는지 묻는다. 제이슨은 차분하고 확신에 차서 금액을 말한다. 50파운드. 그는 금액이 적어서 자신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강조하지만 현금 결제 자체는 회사 규정에 위배된다고 한다. 엔지니어는 전기기사가 이를 안전을 위한 긴급 클립 교체의 필요성으로 설명했다고 덧붙인다. 이제 수사관들에게는 계약업체가 형식적으로 무고하다는 것이 명확해진다. 그들은 단지 학교 직원의 요청을 수행했을 뿐이지만 공식 주문이 아니었다. 계약업체에 대한 불만은 철회되고 전기기사가 수사의 중심 인물이 된다. 공식 진술서에 서명한 후 제이슨 웹스터는 떠나고 수사관은 새로운 의문들 앞에 서게 된다. 현금 지불 사실은 수사 과제를 상당히 복잡하게 만든다. 그런 금전 흔적을 추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제 수사진에게는 전기기사가 의식적으로 클립 설치 사실을 학교 관리부로부터 숨기고 모든 절차를 우회하여 비공식적으로 설치했다는 것이 명확해진다. 이제 수사관들은 전기기사가 왜 그렇게 끈질기게 바로 그 문에 클립을 다시 설치하려 했는지 이해하는 데 집중한다. 그의 행동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이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전기기사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 이유를 설명하기를 거부하며 단지 실수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경찰은 그의 행동을 주의 깊게 감시하며 이 복잡한 사건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가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한다. 이 발견은 수사의 톤을 완전히 바꾼다. 수사관들은 엘리와 관련된 사건이 단순한 우연이나 마커스의 단순한 아이 장난이 아니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성인들의 미처리 된 행동들의 연쇄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제 수사는 마커스와 그의 가족의 행동뿐만 아니라 의식적으로 핵심 정보를 숨긴 성인 학교 직원의 행동도 해결해야 한다. 경찰은 전기 기사에 대한 추가 조사를 준비하지만 아직 언론에 공식 논평을 하지 않는다. 사건은 더욱 긴장되고 복잡해지며 그 상황은 더욱 예측 불가능해진다. 2023년 11월 14일 법정에서 전기기사 패트릭 K가 완전히 폭로되었다. 그의 혼란스러운 행동들이 자신의 직무 태만을 숨기려는 시도였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검사는 2020년 여름 패트릭이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고장난 화재 경보기와 지하실 문이 금속 클립 걸쇠를 제거했다고 확인했다. 1년 후 검사에서 방화 잠금 장치의 부재가 발견되어 복구를 요구했을 때 패트릭은 행정부에 알리지 않고 몰래 이미 폐기된 오래된 부품을 설치했다. 법정에서 발언한 패트릭은 누군가가 지하실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자신의 행동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 변명은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다. 또한 마커스가 2022년 여름 전기기사의 행동을 관찰했고 경로를 기억하여 나중에 잠기지 않은 창고에서 본 지하실의 정확한 평면도를 그렸다는 것도 밝혀졌다. 패트릭이 계약업체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는 엔지니어 인턴 제이슨 웹스터의 증언 이후 실패했다. 웹스터는 바로 전기기사가 비공식적으로 클립 설치를 요청하고 현금으로 작업비를 지불했다고 확인했다.
법원은 패트릭 K를 직무태만 혐의로 유죄 판결하여 18개월 집행유예와 교육기관에서의 평생 근무 금지를 선고했다. 라크스필드 초등학교는 7만 5천 파운드의 벌금을 받았고 지하 실무는 최종적으로 용접되었다. 마커스의 가족은 아들의 미래를 우려하여 아들의 행동을 형사사건으로 규정하지 말아달라고 학교에 요청했다고 확인했다. 가족은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하지만 내부 수사는 학교 행정부가 이전에 왜 엘리와 다른 학생들의 지하실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에 대한 불만을 무시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못했고 이 수사의 결과는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주의 깊고 선량한 이웃으로 소개된 한 10대가 노인 부부의 일상생활에 침투하여 완전한 신뢰를 얻었다. 미소와 따뜻한 말 뒤에 치밀하게 계획된 전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다. 경찰이 그들의 차고에 있는 냉동고에서 발견한 것은 모든 이웃과 가족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2024년 3월 14일 경찰은 중앙해변에서 불과 500m 떨어진 카스카이스의 조용한 지역인 플로레스 거리에 도착했다. 이웃들이 넘쳐나는 우편함과 차고에서 나는 상한 음식 냄새에 대해 신고한 후 출동했다. 공식적으로 부부인 아르만도와 조아나는 이미 몇 달 동안 크루즈 여행 중인 것으로 여겨졌다. 그들은 2023년 7월에 떠났고 신정 연휴에 돌아올 예정이었다. 리스본 15번 판사가 승인한 수색영장 743호 2024년을 가진 직원들이 집 문을 열었다. 집 안에 들어가서 경찰은 이상한 세부 사항들을 발견했다. 집에 오랫동안 아무도 없었던 것이 분명했고 얇은 먼지로 덮인 인테리어는 자동 타이머 릴레이 덕분에 매일 밤 22시 30분 정확히 켜지는 부엌에 작동하는 전등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내부에는 무질서함이 없었지만 거주자들의 오랜 부재를 나타내는 작은 징후들이 눈에 띄었다. 주요 발견은 수사관들을 차고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정리되어 있는 도구들 사이에는 이 레데 스마트 미터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약 450와트를 소비하며 조용히 윙윙거리는 냉동고가 있었다. 냉동고는 새 것처럼 보였고 명백히 최근에 구입한 것으로 표면에 가전제품 매장의 스티커가 남아 있었다. 경찰 직원들이 법의학 전문가에 입회해 냉동고를 열었다. 내부에서 완전히 보존된 상태로 냉동된 인간의 유해가 정리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전문가들은 의복과 보석류의 간접적인 징후를 통해 신원을 빠르게 확인했다. 유해는 아르만도와 조아나의 것이었다. 이웃들이 긴 크루즈 여행을 떠난 것으로 여겼던 부부는 실제로는 자신들의 집을 떠난 적이 없었다. 이웃들의 반응은 예측 가능했다. 두려움, 충격, 서로에 대한 불신. 처음에 수사진의 관심을 끈 것은 2명이었다. 그중 하나는 17세의 이웃이자 가족의 지속적인 도우미인 10대 루이였다. 그는 당황한 모습을 보였고 경찰의 질문에 짧게 답했지만 대화를 피하지는 않았다. 두 번째 용의자는 집 건너편에 살고 있는 지역 어부 조아우였다. 그와 아르만도 사이에는 집 앞 주차 공간을 두고 이전에 큰 갈등이 있었다. 이 갈등은 온 동네에 잘 알려져 있었다. 조아우의 관련성을 시사하는 명백한 증거가 하나 있었다. 맞은편에 사는 이웃이 경찰에 그녀가 부부가 크루즈를 떠났다고 여겨진 지 불과 하루 후인 2023년 7월 18일 밤에 어부를 부부의 집 근처에서 봤다고 신고했다. 그가 늦은 시간에 발견되었고 그 시점에서 아르만도에게 해를 끼칠 명백한 동기를 가진 유일한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즉시 조아우에게 혐의가 돌아갔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사건의 연쇄에서 한 가지 중요한 순간이 명확히 두드러졌다. 지역의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이 레댓 회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부부의 집에서 높은 전력 소비 수준이 그들이 사라진 밤인 2023년 7월 17일에서 18일로 넘어가는 밤에 정확히 시작되었다. 즉, 차고에 설치된 냉동고가 부부가 사라진 직후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집이 비어 있었다면 누가 장치를 켰고
왜 냉동고가 발견될 때까지 중단 없이 계속 작동했을까? 이 단계에서 수사진은 2023년 여름으로 되돌아가기로 결정했다. 바로 그때 경찰이 믿기로는 플로레스 거리의 집에서 비극으로 끝난 사건들이 시작되었다. 루이와 조아우가 공식적으로 첫 번째 용의자로 인정되었다. 증거와 증인 진술이 그들의 관련성을 확인하거나 반박해야 했다. 사건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고 단편적이었으며 경찰은 아직 많은 것을 알아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일상적인 세부사항 뒤에 주에 깊게 숨겨진 세부사항들이 곧 표면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다. 처음부터 수사진이 주목한 한 가지 상황은 10대 루이가 완전히 무사심하고 정기적으로 노인 부부를 방문했다는 것이었다. 그의 행동에서 명백한 이익이 보이지 않았고 그는 돈이나 어떤 서비스도 대가로 요구하지 않았다. 이것은 수사관들에게 이상하고 심지어 의심스럽게 보였다. 2021년 9월 10일 아르만도와 조아나의 실종 거의 2년 전 경찰은 루이의 학교 문서를 확인했다. 공식 증명서에 따르면 10대는 자원봉사자 의무를 맡았다. 슈퍼마켓에서 식료품을 배달하고 노인 이웃들에게 집안일을 도왔다. 공식적으로 이것은 학교 실습으로 간주되었고 완전히 무료였다. 문서들은 루이가 노인 도움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이웃들도 10대가 아르만도와 조아나를 매일 방문했다고 확인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그가 그들을 아보스, 즉 할머니와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다. 그런 친밀함은 자연스러워 보였다. 이웃들 중 누구도 의심스러운 것을 보지 못했다. 수사진과의 대화에서 루이는 노인 부부에 대한 매일의 방문을 차분히 설명했다. 그는 조아나가 훌륭한 요리사이고 그가 그녀에게 전통적인 포르투갈 요리를 배우러 간다고 주장했다. 10대는 완전히 설득력 있게 보였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자신 있게 이야기했다. 그는 요리 아카데미에 입학하여 이것으로 경력을 쌓고 싶어 했다. 그의 설명은 합리적으로 들렸고 수사관들은 긴장이나 거짓말의 징후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이 순간 경찰에게는 직접적인 의혹을 품을 이유가 남아있지 않았다. 10대의 진실성과 설득력이 그 역할을 했다. 경찰은 루이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다른 잠재적인 단서와 용의자들로 전환했다. 10대의 행동, 그의 침착함과 개방성은 완전히 진짜인 것처럼 보였다. 루이에 대한 의혹은 일시적으로 근거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한 가지 상황이 나중에 경찰로 하여금 루이에게 다시 돌아가게 했다. 아르만도와 조아나의 예상 출발 이틀 전인 2023년 7월 15일 감시 카메라가 루이가 나중에 집에서 부부의 존재를 모방하는 데 사용된 바로 그 타이머 릴레이를 구입하는 것을 포착했다. 그때는 아무도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녹화가 보존되었고 수사진에게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수사관들은 아르만도와 조아나의 실종 후 그들의 이름으로 보내진 이상한 엽서들에 주의를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2023년 7월 20일 이웃들이 이 엽서들을 받기 시작했고 각각의 새로운 세부사항은 누가 실제로 그것들을 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경찰의 의혹을 강화시킬 뿐이었다. 아르만도와 조아나의 실종 후 이웃들에게 온 첫 번째 엽서들은 평범해 보였다. 우리는 크루즈 중이고 모든 것이 훌륭합니다. 그러나 당연한 질문이 생겼다. 부부가 거의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 친척의 도움 없이는 혼자 여행을 거의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엽서들을 보낼 수 있었을까? 2023년 7월 20일 이웃들이 이상한 우편 엽서를 받기 시작했다. 모든 것에 카스카이스에서 불과 40km 떨어진 작은 어촌 마을인 세진브라의 공식 우편 소인이 찍혀 있었다. 경찰의 관심을 즉시 끈 것은 이 소인이었다. 공식적으로 선언된 아르만도와 조아나의 크루즈는 나라의 반대편 도시인 포르투에서 도우루 강을 따라 시작되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이상했다. 부부가 북쪽에서 여행을 떠났다면 왜 우편이 포르투갈 남쪽에서 오는가? 수사관들은 현지 우편 자동기계와 지점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확인하기 위해 세진브라로 갔다. 카메라들은 정확히 30일간의 기록을 보존했다.
기록에서 엽서를 보내는 사람을 찾았지만 이미지의 품질이 너무 흐려서 보내는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명확한 특징이나 인식 가능한 특성 없이 일상복을 입은 사람의 일반적인 실루엣만 보였다. 그리고 이것은 경찰의 작업을 크게 복잡하게 했다. 경찰은 아르만도와 조아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들과 이야기했다. 부부의 경로가 공식적으로 포르투에서 도우르강을 따라 선언되었는데 왜 엽서가 현지 소인으로 오는지에 대한 수사관들의 질문에 친척들은 차분히 설명했다. 그들에게는 세짐브라에서 포르투까지 가는 것이 항상 더 편리했습니다. 여기서 교통 연결이 더 좋습니다. 미리 버스로 와서 아는 사람들에게 머물다가 그 다음에 북쪽으로 출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답변은 설득력 있고 논리적으로 보였으며 친척들에게서 모든 의혹을 완전히 제거했다. 수사진은 이 버전을 기본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가능한 버전과 용의자들에 집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또 다른 가능한 버전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우편 소인이 이론적으로 위조되거나 우편 직원 중 누군가에 의해 나중에 찍힐 수 있었다. 확인 과정에서 현지 우편 배달부가 부부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고 여러 번 그들에게 우편물을 배달했으며 스스로 소인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의 사건 버전은 충분히 무해해 보였지만 아직 문서로 확인되거나 알리바이를 통해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 거짓 단서를 다음 블록에서 확인이 필요한 열린 것으로 표시했다. 우편 엽서와 병행하여 이리댓 회사의 기술자가 경찰의 이상한 우연의 일치에 대해 알렸다. 아르만도와 조아나의 실종 순간부터 그들의 집에서 비정상적으로 높고 안정적인 전력 소비가 관찰되었다. 스마트 미터의 수치는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소비가 7월, 부부가 떠났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날들에 급격히 증가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비어있다고 여겨지는 집에서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나타냈다. 수사는 경찰로 하여금 8월 사건들로 관심을 전환하게 한 새로운 방향에 도달했다. 2023년 8월 2일 첫 번째 엽서를 받은 지 2주 후 아르만도와 조아나의 집이 갑자기 에어비앤비 광고 목록에 나타났다. 공식적으로 소유주들이 크루즈 중이고 스스로 이것을 할 수 없었다면 누가 그리고 왜 빈집을 임대로 내놓았을까? 2023년 8월 초 이웃들에게 카사도마르로 알려진 아르만도와 조아나의 집이 갑자기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나타났다. 공식적으로 소유주들이 크루즈 중이고 스스로 이것을 할 수 없었다면 누가 이 광고를 게시할 수 있었을까? 2023년 8월 2일 수사진은 집 예약에 대한 정보에 접근했다. 에어비앤비의 보안 서비스는 공식 요청 후 신속히 경찰에 데이터를 전달했다. 집을 플랫폼에 등록한 것은 명확한 사진이 있는 개인 학생 아이디를 인증으로 업로드한 루이 엠미이라는 누군가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임대료는 가상 레볼루트 카드로 송금되었는데 이는 계좌 소유자의 직접적인 확인을 어렵게 했지만 계정에 표시된 이름은 루이의 아이디와 일치했다. 이전에 이미 수사진에 알려진 10대가 다시 수사의 중심에 있게 되었다. 그러나 수사관들에게 당연한 의문이 생겼다. 다른 누군가가 그의 지식 없이 10대의 개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었을까? 경찰은 플랫폼 전문가들에게 연락하여 다른 사람의 학생 아이디를 훔쳐서 에어비앤비 인증에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알아보려 했다. 보안 서비스의 답변은 명확했다. 기술적으로 다른 사람의 문서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인증 절차를 완료하려면 플랫폼의 인공지능에 의해 인증되는 셀피가 필요합니다. 얼굴이 문서의 사진과 일치하지 않으면 절차가 통과되지 않습니다. 추가 확인 후 보안 서비스는 인증 시스템에 보낸 셀피가 루이의 학생 증명서의 사진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확인했다. 이제 수사진에게는 누가 광고를 게시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더 이상 없었다. 공식적으로 노인 부부의 단순한 도우미로 여겨졌던 10대 루이가 수사진의 의혹의 중심 인물이 되었다. 한편 런던에서 카사도마르에 온 첫 번째 손님이 경찰에 이상한 증언을 했다. 키 큰 수염 난 남자가 나를 맞았습니다. 그가 집을 보여주고 기기 사용법을 설명하고 열쇠를 주었습니다.
그 후로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10대 루이의 키는 불과 168cm로 증인의 설명과 명백히 일치하지 않았다. 이것은 경찰에게 새로운 의문의 물결을 일으켰다. 아마도 아직 아무도 의심하지 않은 또 다른 공범자가 나타났을 것이다. 수사관들은 1년 전에 이웃들이 설치한 카사도 마르 맞은편 건물 입구에 감시 카메라 기록에 의존했다. 카메라는 손님이 도착한 날 코드키를 사용하여 집에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포착했다. 전문가들이 기록을 주의 깊게 분석하고 키를 결정했다. 인물은 약 190cm로 10대 루이보다 훨씬 컸다. 이제 수사진에게는 사건의 참여가 아직 완전한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제3자가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수사는 다시 2023년 7월 18일 아르만도와 어부이웃 조아우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날짜로 돌아갔다. 수사진은 이 갈등이 이야기에서 세 번째 사람의 출현과 후속 사건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가정했다. 2023년 7월 18일로 넘어가는 밤은 맞은편 이웃이 어부 조아우를 아르만도와 조아나의 집 근처에서 봤다고 경찰에 신고했을 때 즉시 수사관들의 관심을 끌었다. 수사관들이 이제 다룬 질문은 간단했다. 부부의 실종이 일어났다고 추정되는 밤에 조아우가 거기에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가? 맞은편에 사는 이웃 마리아 코스타의 신문은 수사진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주었다. 마리아는 약 22시 15분경에 아르만도와 조아우 사이의 큰 목소리와 심지어 짧은 욕설을 들었다고 확인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갈등은 아르만도가 때때로 조아우의 출구를 막으며 자신의 차를 두는 부부의 집 맞은편 주차 공간에 관한 것이었다. 곧 그 후 약 22시 40분경 마리아는 조아우가 아르만도의 집 마당을 떠나 부두 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 공식 신문에서 조아우는 주저없이 이웃의 말을 확인하고 실제로 지시된 시간에 그곳에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수사진에게 문자 그대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내 견인 로프를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아르만도가 다시 내가 나갈 수 없도록 차를 세워서 도보로 장비를 가지러 가야 했습니다. 경찰의 현장 확인은 실제로 견인 로프의 흔적이 남아있음을 확인했고 그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그럴듯해 보였다. 조아우의 설득력 있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수사진은 아직 의혹을 완전히 풀 수 없었다. 주요 문제는 그의 방문이 부부의 정확한 사망 시간과 일치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경찰이 요청한 법의학 전문가들은 부부의 유해에 대한 독성학적 분석 결과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정확한 사망 순간을 확정하는 것이 아직 불가능하다고 알렸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조아우의 알리바이 확인 과정을 복잡하게 했다. 조아우의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AIS 선박 추적 시스템 데이터를 요청하고 받았다. 이 시스템은 등록된 각 어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기록한다. AIS 기록은 7월 17일에서 18일로 넘어가는 밤에 조아우의 어선이 21시부터 6시까지 바다에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선박은 지시된 시간대에 부두를 떠나 돌아왔고 해안에서 15km 떨어져 있었다. 따라서 그의 알리바이는 문서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확인되어 중요한 시간에 그가 부부의 집 근처에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했다. 조아우의 범죄 참여 버전이 공식적으로 폐쇄되었다. 그러나 조아우와의 수사 라인 폐쇄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예기치 않게 새로운 단서와 마주쳤다. 2023년 7월 17일 부부의 추정 실종 하루 전 10대 루이가 노인들에게서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의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강력한 이뇨제인 프로세미드를 구입하는 것이 약국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이 발견은 수사의 초점을 급격히 변화시켜 부부가 실종된 날들의 10대의 행동에 대한 관심을 다시 돌렸다. 수사는 또 다른 시간적 도약을 했고 수사진이 마침내 독성학적 검사의 완전한 결과와 루이와 키 큰 낯선 사람의 역할에 빛을 던질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받은 2024년 1월로 이동했다. 2024년 1월 부부 아르만도와 조아나의 실종 후 몇 달이 지나서 수사관들은 이상한 역설을 발견했다. 부부의 은행 계좌는 빠르게 비워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집에 대한 공과금은 계속 정기적으로 차감되고 있었다.
누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재정 흐름을 통제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했다. 2024년 1월 10일 수사팀은 밀레니엄 BCP 은행의 재정 데이터에 완전한 접근을 얻었다. 아르만도와 조아나의 은행 계좌 분석은 정기적인 입금을 보여주었다. 총 11만 3천 유료에 해당하는 AARBNB 표시가 있는 총 14번의 송금. 돈은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의 기간에 들어왔다. 이것은 이전의 플랫폼에서 집을 등록한 루이와 집의 연결을 명확히 확인했다. 바로 루이가 공식적으로 집 임대를 통제하고 수입을 받았다. 동시에 은행은 매월 자동으로 공과금을 차감하여 전기, 물, 가스의 차단을 허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수사진은 부부의 계좌를 통제한 사람이 거주하는 집의 외관을 유지하고 공공 서비스를 중단할 생각이 없었다는 증거를 얻었다. 수사관들은 10대가 어떻게 부부의 온라인 뱅킹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려고 디지털 데이터의 기술적 검사를 실시했다. 전문가들의 보고서는 명확했다. 비밀번호는 밀레니엄 BCP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2023년 7월에 복구되었다. 복구 요청은 부부의 가정용 와이파이 IP 주소에서 직접 들어왔으며 이는 외부의 제3자 개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했다. 수사진은 최종 확인을 받았다. 부부의 집에서 누군가 또는 그들의 와이파이에 완전한 접근을 가진 사람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재정 흐름을 통제했다. 재정 수사와 동시에 경찰은 ARBNB 손님들을 맞이한 키 큰 낯선 사람과 관련된 또 다른 거짓 단서를 폐쇄했다. 경찰은 카사도 마르의 온 런던 손님과 다시 만났다. 증인은 용의자들의 사진을 자세히 다시 보고 예기치 않게 수사진에게 키 큰 남자를 확실히 식별했다. 그는 그 당시 알마드에서 회의에 참석하고 있던 런던의 자신의 동료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기차 티켓 확인으로 그의 관련성 가능성이 최종적으로 배제되었다. 키 큰 낯선 사람은 우연한 사람으로 밝혀졌고 이 거짓 단서는 공식적으로 폐쇄되었다. 수사관들이 이미 재정 부분의 수사를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이레댓 에너지 회사로부터 새로운 데이터가 도착했다. 스마트 미터의 정확한 로그 분석은 이상하고 우려스러운 사실을 밝혀냈다. 집의 차고에서 발견된 냉동고가 부부의 실종과 일치하는 2023년 7월 18일 밤 23시 55분에 정확히 최대 전력으로 전환되었다. 이 정확한 시간 마커는 수사를 처음으로 돌려보내며 실종과 냉동고와의 후속 행동들이 밀접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수사는 다시 속도를 높여 마침내 부부의 유해에 대한 오랫동안 기다려온 독성학적 검사 결과가 알려진 2024년 5월 28일로 이동했다. 이 데이터는 10대 루이의 역할을 최종적으로 명확히 하고 일어난 일의 정확한 그림을 확립할 수 있었다. 2024년 5월 말까지 전문가들은 아르만도와 조아나의 사망 원인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급성 폐부종을 유발한 이뇨제와 수면제 조피클론의 동시 복용. 문서에는 부부에게 조피클론 처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내야 했다. 2024년 5월 28일 법의학 검사는 일어난 일의 세부 사항을 확인했다. 2023년 7월 18일 저녁에 노인 부부가 복용한 약물의 조합이 둘되게 치명적인 폐부종을 유발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이것은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의심하지 않은 부부의 저녁 식사에 들어간 신중하게 준비된 약물 조합이었다. 법의학 전문가는 비극의 시간적 틀을 명확히 확정하여 그것들이 아르만도와 조아나의 집에서의 늦은 저녁 식사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확인했다. 이제 수사진은 부부에게 의사가 처방하지 않은 약물이 어떻게 그들의 손에 들어갔는지 이해해야 했다. 수사관들은 의료 시스템에서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고 빠르게 답변을 받았다. 10대 루이가 비극 직전에 개인적으로 가정의에게 조피클론 처방을 요청했다. 의사는 10개의 약을 처방하면서 의료 기록의 약이 그의 할머니를 위한 것이라고 표시했다. 확인 결과 루이의 할머니는 조아나가 아니었지만 10대는 이미 오래전부터 부부를 그렇게 불렀고 이것이 의료진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약물은 루이가 공식적으로 받았으며 의료진의 신뢰를 이용하고 아마도 의식적으로 정보를 왜곡했다. 경찰은 즉시 10대에게 조피클론을 처방한 가정의를 면담에 소환했다. 의사는 자신에게 어떤 악의도 없었으며 약은 할머니의 불면증 증상을 설명한 루이의 요청에 의해서만 처방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아직 이 에피소드를 완전히 폐쇄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의사의 행동을 추가 연구가 필요한 가능한 실수로 표시했다. 동시에 디지털 수사 전문가들이 루이의 노트북 검사를 완료했고 그곳에서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다. 수많은 삭제된 파일들 중에서 단 하나의 제목만 부분적으로 복구할 수 있었다. Cruise Ticket FPF. 이것은 루이가 나중에 가짜 엽서들로 확인된 부부의 여행 연출을 미리 준비했다는 것을 증명했다. 수사는 2024년 12월로 이동했다. 이때까지 수사관들은 일어난 일의 최종적인 그림을 구성하고 수사를 완료하여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야기의 모든 점을 찍기에 충분한 데이터를 축적했다. 2024년 12월 수사진 앞에 복잡한 과제가 나타났다. 수많은 디지털 증거들을 10대 루이로 이어지는 단일한 사슬로 연결하되 그 안에 단 하나의 틈도 남기지 않는 것이었다. 2024년 12월 2일 디지털 범죄학 전문가들이 루이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의 완전한 분석을 완료했다. 그들 앞에 나타난 그림은 명확하고 무서울 정도로 일관되었다. 10대는 각 단계를 신중하고 선견지명 있게 계획했다. 루이의 재정 거래는 가상, 레볼루트 카드에서 크라켄 암호화폐 거래소까지, 그 다음 송금을 익명화하는 특별한 믹서 서비스를 통해 추적되었다. 총 루이는 주로 Airbnb를 통한 집 임대에서 얻은 약 17,000유로를 이 체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런 계획은 단순한 10대에게는 지나치게 복잡해 보일 수 있었지만 증거는 반박할 수 없었고 검사로 확인되었다. 또 다른 중요한 디지털 증거는 부부의 집에서 발견된 타이머 릴레이 ESP8266이었다. 전문가들은 이 장치가 아르만도와 조아나의 실종 직전에 루이의 노트북에서 프로그래밍 되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바로 이 장치가 매일 거주자들의 존재를 모방하여 전등을 켰다 끄며 부부가 여전히 집에 있다는 착각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다. 수사진에게 한 가지 원칙적인 순간이 남아 있었다. 루이에게 기소를 제기하기에 디지털 증거가 충분한가? 이 질문에 전문가들은 명확하고 확신 있게 답했다. 그들은 10대가 만든 디지털 체인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정 흐름에서 타이머 릴레이 설정과 의약품 구매까지 모든 정보가 한 사람, 루이와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것은 그에게 공식 기소를 제기하기에 충분했다. 루이에게 수면제를 처방한 의사와의 문제도 공식적으로 폐쇄되었다. 의사는 10대가 개인적으로 할머니의 심각한 불면증을 주장하며 처방을 요청하는 상담의 비디오 녹화를 경찰에 제공했다. 녹화에서 루이는 침착하고 설득력 있게 행동하며 의사에게 어떤 의혹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비디오를 본 후 수사진은 의사에 대한 가능한 실수나 태만 혐의를 공식적으로 해제했다. 따라서 이 거짓 단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폐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이의 변호사는 주요 증거를 훼손하려는 예기치 않은 조치를 취했다. 그는 냉동고의 전력을 기록한 이 레댓 회사의 로그를 상업 기밀로 사건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즉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이 중요한 문제의 검토를 나중으로 미뤘다. 이것은 핵심 디지털 증거가 전체 체인에서 빠질 수 있어 전체 기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을 의미했다. 재판은 2025년 1월 17일로 예정되었다. 수사는 마무리에 접근하고 있었고 오직 법원의 결정만이 신중하게 구축된 디지털 및 물리적 증거의 그림을 최종적으로 고정하거나 파괴할 수 있었다. 2025년 1월 17일 세투발 시 법원이 마침내 거의 2년 동안 온 포르투갈이 긴장하며 지켜본 사건의 심리를 완료했다. 기자들과 관찰자들로 가득 찬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읽었다. 10대 루이는 두 가지 중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가중 상황에서의 고의적 살인과 컴퓨터 사기,
수사진은 단계별로 10대가 실행한 신중하게 고안된 계획의 모든 단계를 드러내며 비극적인 사건의 순서를 복원할 수 있었다. 2023년 7월 18일 저녁 루이는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다. 그가 이미 신중하게 측정된 이뇨제와 조피클론 용량을 음식에 섞었다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함께 복용한 이 약물들은 아르만도와 조안에게 잠자는 동안 빠르고 거의 소음 없는 폐부종을 유발했다. 몇 시간 내에 그들은 세상을 떠났고 부부는 깨어나지 못했다. 다음 단계는 결과를 은폐하는 것이었다. 루이는 부부의 유해를 차고에 설치된 미리 구입한 냉동고로 옮겼다. 밤 23시 55분의 장치는 최대 작동 모드로 설정되었다. 이것은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 에너지 회사의 정확한 로그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비극적 사건들 후에도 삶의 착각 만들기가 계속되었다. 루이는 개인적으로 아르만도와 조나나의 이름으로 이웃들에게 엽서를 보내며 부부가 긴 크루즈를 떠났다고 주변 모든 사람을 설득하려 했다. 같은 날들의 10대는 거주하는 집의 외적 인상을 유지하는 정기적인 전등 켜기와 끄기를 위해 타이머 릴레이를 프로그래밍했다. 추가적인 설득력을 위해 루이는 집을 에이아비앤비 내놓고 여러 번 임대하여 이로부터 수입을 얻었다. 계획의 재정적 부분은 못지않게 잘 고안되었다. 임대에서 얻은 17,000유로를 10대는 가상 레볼루트 카드로 송금했고 거기서 크라켄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 혼합 특별 서비스의 도움으로 익명 암호화폐 지갑으로 자금이 인출되었다. 이 돈들은 수사진에게 돌이킬 수 없이 잃어버린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단지 루이의 준비 수준을 강조했을 뿐이었다. 법원이 이미 최종 판결을 발표할 준비를 하는 순간 10대의 변호사가 마지막 절망적인 시도를 했다. 그는 냉동고의 전력을 기록한 주요 증거인 에너지 회사의 스마트 로그를 소위 상업 기밀이라고 주장하며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법정에 긴장된 정적이 흘렀지만 1분 후 판사는 냉정하고 짧게 변호 측의 신청을 기각하며 정의의 이해관계가 어떤 회사의 상업적 이해관계보다 우선한다고 선언했다. 판사는 명확하고 확신 있게 최종 판결을 읽었다. 루이는 모든 기소 항목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다. 이 순간 10대의 시선은 후회나 두려움을 표현하지 않았다. 이것은 감정 없이 계산적으로 행동했던 사람의 시선이었으며 마지막까지 자신이 신중하게 구축한 디지털 계획이 손대지 않은 채로 남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정의에 의해 최종적으로 파괴된 착각이었다. 1초 후 카메라가 이 차갑고 공허한 시선을 포착했다. 그 다음 화면이 급격히 꺼지며 시청자를 사람들의 신뢰를 얼마나 침착하고 냉소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과 함께 혼자 남겨두었다.